안녕하세요. 행복한 라디오 레니입니다. 설 연휴인데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겨울이 아직 한 자락 남아있어 많이 춥습니다. 곶감처럼 달달한 웃음과 재치 만점에다 또 따뜻한 모카솜 이불 같은 감동의 이야기까지 모두 9편의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뜨뜻한 구들장처럼 정겨우실 겁니다. 오늘 하루의 마무리 베갯머리 친구 행복한 라디오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천하 무적이로다. 수십 명의 촌사람이 각자의 밭에서 김을 메고 있었다. 그런데 맨 위쪽에 있는 밭에서는 젊은 부부 단 둘이서 호젓하게 김을 메고 있었다. 그 아래쪽의 밭에서는 수십 명이 큰 소리로 웃으며 떠들어댔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음담패설이 아니면 육담으로 해악과 풍자였다. 한마디로 음욕을 자극하는 말들이었다. 그 말을 들은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넌지시 말했다. 아이, 당신은 저 소리가 안 들려요? 무슨 소리 말이요? 이 길고 긴 한여름에 피곤과 졸음을 잊고 일에 집중하기에는 저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없을 거예요. 글쎄. 헌데 당신은 왜 그렇게 입을 봉하고 있는 거예요? 조반을 자시지 않았나요? 아니면 기운이 없으신가요? 아이, 어서 농담을 한마디 해보셔요. 아무리 온종일 헛된 수작만 해봐야 혀끝만 아프고 헛된 수고만 할 뿐이요. 그러면요? 나야말로 황혼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가 그 길로 말뿐만이 아닌 실제로 행할 것이요. 에그머니나. 그런 다음 서로 격동하는 소리가 소 9필이 진흙을 밟는 것과 같이 행한 후에는 우리 둘이 모두 뼈와 살이 녹아내릴 것이요. 남편의 말에 아내는 호미를 내던지고 뛰어가서 남편의 등을 어루만지며 감탄한다. 당신에게는 실로 대적할 수가 없구려. 당신이야말로 천하의 무적이셔요. 두 번째 이야기 황소 머리를 문지르다. 어느 날 박서방이 암소를 끌고 접을 붙이려고 가장 기골이 짱짱하고 풍채가 커다란 김첨지네 황소를 찾아 이웃마을로 갔다. 그러나 황소는 암소를 본 채만 채 상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강첨지가 미안하지만 오늘은 안 되겠는데. 이놈도 한 달 동안 계속 암소들을 매일같이 상대하니 맥이 풀린 모양이야. 이에 박서방이 하루 품을 메고 암소를 끌고 왔는데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참 그러네. 옳지. 참 동네 노인들한테서 들은 얘긴데 소가 피로했을 때 뿔과 뿔 사이를 비벼서 문지르면 기운이 솟는다는데 어디 한번 시험해보면 어떻겠나?
어이, 그려. 나도 들어본 것 같네. 아이, 그렇게 한번 해봄세. 그리하여 황소 임자는 큼직한 쇠솔로 황소의 양미간을 쓸어주었다. 그러자 황소가 기운이 솟더니 암소가 씨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박서방은 흐뭇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그 다음 달에 박서방은 또 다른 암소를 끌고 가서 여보게 강첨지, 이번에도 황소가 필요해 한다면 어서 쇠소를 가져오게나. 어이, 그려. 그건 알고 있네. 알았어. 그런데 강초 씨의 행색이 좀 이상하다. 아이, 근데 자네 앞머리가 왜 그런가? 아이, 몽땅 빠져서 대머리가 되었네. 아이, 그 눈 밑은 또 왜 그런가? 어디 아픈 게야? 한 달 만에 다시 본 강첨지는 앞머리만 빠진 채 눈은 개슴츠레 한 숟갈 푹 떠놓은 듯 볼은 패어 있었다. 아하, 아이, 요전에 자네가 다녀간 뒤로 내 마누라가 매일 밤 내 앞머리박을 어찌나 문질러댔는지 그만. 에헤. 아이고, 저런 마누라 등살에 앞머리가 하나도 남아나질 않았군요. 세 번째 이야기. 서방이 하나 반. 어느 마을에 짓궂은 한 사내가 있었다. 이 마을 부녀자들은 초여름이 되면 폭포수가 흐르는 계곡으로 물마중을 가는데 어느 날 이 짓궂은 사내가 발가벗고 기름독에 들어갔다가 나온 후 밀가루독에 들어가 온몸에 밀가루칠을 잔뜩 했다. 그런 다음 여인들이 물마중 가는 길목의 큰 고목나무 위에 앉아서 목소리를 우렁차게 꾸며 여인들에게 호통을 쳤다. 여봐라, 거기 모두 다들 섰거라. 여인들은 옷을 곱게 차려입고 가다가 깜짝 놀라 모두 섰다. 나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하늘에서 내려오는 금강역사이다. 너희들의 서방이 몇 명인지 제대로 다 말하거라. 내가 낱낱이 알고 있으므로 만약에 거짓을 고한다면 너희들의 목이 단칼에 달아날 줄 알아라. 여인들이 금강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니 겁이 덜컥 났다.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허연 게 금강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말이라 여겨 놀란 가슴을 간신히 진정시키고는 하나둘 대답을 하기 시작하였다. 쇠뇌는 둘이옵니다. 쇠뇌는 셋이옵니다. 어떤 여자는 5이요. 어떤 여자는 7이라고 이실직고 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한 여자에게 말했다. 그래. 그 너는 왜 꾸물거리고 있느냐? 아이죠, 지금 저는 세고 있습니다. 아이고, 6, 7, 8. 아이고, 한 15명이 옵니다. 아이, 뭐라, 15? 아이고, 애그만이, 아이, 저런.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짓궂은 사내의 처만 대답을 하지 않으니 사내가 다시 호통을 쳤다. 너는 진실로 서방이 몇이더냐? 아이, 쇠뇌는
서방이 하나 반이옵니다. 사내는 하도 어이가 없어 여인들에게 모두들 가던 길을 가라고 이르고는 개울가로 달려가 목욕을 한 후 얼른 집으로 돌아와 시침을 딱 떼고 기다렸다. 처가 돌아오자 물었다. 물마중 별일 없이 잘 다녀왔소? 아이, 그럼요. 아주 잘 다녀왔지요. 정말 아무 일 없었소? 사내가 그렇게 물어보자 처는 왠지 아침에 본 고목나무 위의 금강 역사의 모습이 떠올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속이게 되면 목이 달아날 것 같고 차라리 부끄럽지만 사실을 얘기하면 죽지 않고 살겠구나 싶어 실토를 하였다. 물마중을 가다가 옥황상제님이 보내신 금강역사를 만났는데 아이, 느닷없이 서방이 몇이냐고 묻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목이 달아난다고 해 솔직히 말했지요. 다른 여자들은 둘이요, 셋이요, 혹은 9이요, 혹은 15이요 했지만 나는 서방이 하나 반이라고 했지요. 뭐라고? 하나 반? 예, 어이, 어째서? 나는 분명 하나인데 하나 반이요? 어이, 그 반은 어떤 놈이요? 아이, 내가 아침에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느라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웬 사내 놈 하나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와 가슴을 덥석 잡아 비틀어 보고는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어떤 놈인지는 모르지만 그 놈이 반쪽 서방 아니겠어요? 아내의 대답을 다 들은 사내는 그제서야 가재 눈을 풀고 껄껄껄 웃는다. 그 반쪽 서방이 바로 그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야기. 세 번째 며느리. 고천댁은 일찍 과부가 됐지만 천석 재산을 물려받아 금이야 옥이야 외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다. 외아들이 15살 때 19살의 며느리를 맞아들였는데 한평생 맺힌 한을 쏟아낼 곳이 없었다는 듯 고천댁은 며느리를 들들 볶았다. 외아들이 곧불이라도 들라치면 며느리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했다. 전현이 우리 귀한 아들 진을 빼서 그래. 밥이 질다고 밥상을 내던지고 곳간 열쇠를 자기가 차고 다니면서 며느리가 몰래 쌀을 퍼내 팔았다며 도둑으로 몰고 머슴이 둘이나 있는데도 5~6월 땡볕에 한마지기 밭을 다 못 맸다고 저녁을 굶기고 허허 이러니 3년 만에 첫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로부터 2년 후에 두 번째 며느리가 들어왔지만 고천댁의 며느리 구박은 여전했다. 결국 두 번째 며느리도 시집살이를 못 견디고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가지도 못한 채 술집 작부로 팔려갔다. 고천댁 사는 재미는 며느리 구박이라 며느리 둘을 쫓아내고도 모자라 또다시 이 매파 저 매파 불러서 중매를 설하고 졸라대지만 파다하게 소문이 난 그 집안에 딸을 줄 사람이 있겠나. 어느 날 까치꼴 약초캐는 강노인의 얌전한 막내딸이 시집을 가겠다고 매파를 찾아왔다. 찢어지게 가난해서 21살이 될 때까지 시집을 못 가고 있던 강노인의 막내딸이
고천댁 며느리로 들어갔다. 하하하, 아이고 좋아라. 고천댁은 이제 또다시 살맛이 생긴 것이다. 드디어 시집 온 지 한 달도 안 된 며느리를 볶을 고투리를 잡았다. 어머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들어오너라. 고천댁이 보자기를 풀며 말했다. 네 친정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렁뱅이 집안이라지만 혼수가 이게 뭐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며느리가 앙칼지게 말했다. 야 이년아, 니년 주둥이로 혼수고 뭐고 필요 없다 하지 않았느냐? 하하, 며느리가 주먹으로 고천댁의 면상을 후려갈기자 코피가 줄줄 쏟아진다. 아이고 사람 살려. 인연이 사람 잡네. 문을 박차고 버선발로 뛰쳐나간 고천댁은 마당을 가로질러 허둥지둥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린다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동네 우물가로 갔다. 빨래를 하던 이웃 아낙네들이 모두 수군댄다. 헤이, 또 어디서 넘어져 코피가 났는걸? 그려 엉뚱하게 또 며느리에게 덮어 씌우네. 에그, 저 여자 벌써 또 며느리 쫓아낼 궁리만 하는구먼. 뒤따라서 고천댁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신발을 들고 따라왔다. 공손히 앞에다 놓으며 어머님, 신발 신으세요. 고천댁이 고래고래 고함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도대체 믿는 사람이 하나 없다.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라니까. 인연이 나를 쳤다니까. 아이고. 그날 저녁 고천댁이 아들을 불러 자초지종을 말해도 도무지 믿지를 않는다. 5번째 이야기. 족집게 점쟁이. 어떤 사람이 딸린 식솔은 많은데 먹을 게 없어 전전긍긍하다 그만 밤을 새게 가출을 하고 말았다. 미안하다. 우선 너희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내 돈 못 벌면 돌아오지 않겠다. 꼭 돈을 벌어 돌아오마. 이런 각오로 가출을 했는데 한참을 가니 배도 고프고 기운도 없어서 혹시 들릴 하면서 음식 먹는 사람이 없나 하고 살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마침 들 가운데 누군가 갱이질을 하고 있었다. 기대를 걸고 어기적 가까이 가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 한 사람이 괭이질을 하고 있는데 뒤에 선 사람은 괭이질을 할 때마다 위로 아래로 쳐다보고만 있었다. 저 무슨 일이요? 그러자 괭이를 쳐다보던 사람이 구세주를 만난 듯 다가와 말한다. 저 보시오. 내가 괭이를 잃어버렸는데 저게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저 사람은 자기 것이라고 우기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이다. 그 말을 듣고 괭이를 유심히 쳐다보니 자신의 뒷집괭이와 비슷하다. 무심코 그건 뒷집괭이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괭이질을 하던 사람은 하던 일을 멈추고 나그네를 쳐다보고 괭이를 잃었다는 사람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 봐라.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헤이 참. 하면서 괭이를 돌려주는데
잃어버렸던 사람은 바로 뒷집에 살고 있었다. 원래의 괭이 주인은 나그네를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더니 맛난 음식을 대접한 뒤 귀신같이 마치는 용한 점쟁이가 있다고 크게 떠들어댔다. 나그네는 졸지에 족집게 점쟁이로 소문이 났는데 이웃 동네의 부잣집에서 사람이 왔다. 가보로 내려오는 금송아지를 잃어버렸는데 꼭 좀 찾아달라는 것이다. 이거 참 큰일 났다. 무심코 한 말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아니라고 발뺌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아이, 에라이, 될 대로 되라. 며칠 잘 얻어먹고 밤중에 도망을 가버려야지.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부잣집에 당도하니 주인이 반갑게 맞는다. 어서 오시오. 그 금송아지는 우리 집 갑오인데 그걸 잃어버려서 내가 죽어서 조상님들 볼 면목이 없게 되었소이다. 내 들으니 그렇게 용할 수가 없다니 꼭 좀 찾아주오. 찾아만 준다면 천냥을 드리리다. 천냥이라면 자기 식구 먹여 살리고도 충분한 거금이다. 나중 일은 나중 일이고 한번 부닥쳐나 보자는 심정으로 걱정 말라며 몇 가지 부탁을 했다. 무슨 부탁이든 다 들어드릴 터이니 걱정 마호. 예, 우선 사흘 동안 굿을 해야겠으니 재물을 준비하고 집안 식구들을 모두 굿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렴 알겠소이다. 그런 일쯤이야 뭐가 어렵겠소. 그날은 식사 대접을 받고 다음 날부터 굿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몇 번 굿판을 구경한 기억을 되살려 굿을 시작하는데 북을 치고 꽹가리를 치다가 생각나는 대로 얼렁뚱땅 춤을 추었다. 어이쿠 참 특이하게 한다이. 그려. 좀 뭔가 달라. 아이 그리야. 진짜로 용한갑이여. 내용이 좀 달라도 워낙 용하니 독특한 방법으로 굿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만으로 구경꾼들은 열심히 구경을 했다. 물건 찾는 굿의 첫날은 그런대로 넘어갔다. 다음 날이 되자 멀리서까지 소문을 듣고 찾아온 굿을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마당에 빽빽하게 들어찼다. 사람이 워낙 몰리니 겁도 덜컥 나거니와 생전 처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의 가짜 굿판을 보러 왔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다 아뜩하다. 원래 아는 연불도 없어 아무거나 말하는 판인데 몰린 인파가 대단한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야차빈 무이행요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요 고세유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다 보니 대단이란 말만 크게 들릴 뿐 다른 말은 별로 들리지 않는다. 주인이 가만 들어보니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는 소리로만 들린다. 아이 뭐라고? 대단이라고?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 고함을 지른다. 대단이 인연 어디 갔나? 대단이 인연을 잡아들여라. 그러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가 대단이란 이름을 가진 하녀를 끌고 온다. 그러자 굿을 하던 가짜 점쟁이는 영문을 몰라 굿판을 중단하고 구경꾼들은 신기해서 눈을 크게 뜨고 잡혀온 하녀를 쳐다본다. 내 인연 이실짓고 하렸다. 저 어른이 네 이름을 들먹이지 않느냐? 그러자 하녀는 온몸을 벌벌 떨며 고개를 떨군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만 재물에 눈이 어두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약한 년, 실컷 먹여주고 재워주었더니 주인 물건을 훔치다니. 주인이 노발대발하여 추궁을 하니 숨겨두었던 금송아지를 가지고 온다. 구파는 막을 내렸다. 그리고 천냥을 상금으로 바꿔서 며칠간 푸짐하게 대접을 받은 뒤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산모퉁이를 도니 청년 둘이 길을 막아선다. 이봐, 당신이 우리 일을 망쳤으니 뜨거운 맛을 좀 봐야겠어. 죽기 싫거든 상금 1,000냥을 내놔. 알고 보니 금송아지는 이들이 사주에서 훔쳤던 것인데 이를 망쳤던 것이다. 그는 이왕 이렇게 된 것 끝까지 버티어보자는 오기에서 막고함을 찔렀다. 이 예끼 이놈들, 너희들이 내 능력을 보고도 그러느냐? 내 재주라면 너희들이 온전할 것 같으냐? 두 청년은 멈칫하더니 서로 수군거린다. 정말 초능력을 가졌는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낼 테니 알아맞혀 보아라. 만약 틀릴 시에는 목숨을 내놔야 할 것이다. 오냐, 좋다. 이왕 막다른 골목에 닿은 셈이니 이판사판이다. 한 놈이 어디를 갔다 오더니 보자기를 들어 보인다. 자, 이 속에는 무엇이 들었느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무엇이든 줄 알게 뭐냐. 이제 죽었구나 싶은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다. 어서 대답하지 않고 못해? 자꾸만 다그치자 그는 머리를 감싸고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제 정개구리 죽는구나. 그러자 두 청년은 귀신이다 하며 혼비백산 도망을 간다. 그들이 버리고 간 보자기를 펴보니 뜻밖에도 청개구리가 한 마리 들어있다. 자기의 별명이 청개구리여서 이제 죽었다 싶어서 그렇게 중얼거린 것인데 그게 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천냥의 돈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휘파람을 불며 중얼거렸다. 하하, 점치는 거 별거 아니네. 여섯 번째 이야기. 돈 떼먹는 방법. 말 한마디로 천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만 꽤만 잘 쓰면 빚을 갚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돈을 더 받게 되는 방법도 있다. 물론 화롯가에서 할머니가 손자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에서나 가능한 일일 테지만 어쨌든 돈놀이를 생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었다. 급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는다고 약속한 기한 내에 갚지 않으면 집과 전답을 사정없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지독한 도가라는 사람이었다. 이웃이라 사정 봐주고 일가 친척이라 인정을 보이는 법 없이 누구든지 궁지에 몰리면 재산을 몽땅 뺏기지 않을 재간이 없었다. 그러니 도가를 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귀신이 왜 안 잡아가는지 원망할 지경이었다. 그렇지만 대놓고 그를 욕하는 사람은 없었다. 사람의 일이란 언제 무슨 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될지는 알 수도 없고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높은 고리를 붙여 지금까지 한 푼도 떼이지 않고 돈놀이를 해왔으니 부자도 이만저만한 부자가 아닌데 오랫동안 객지를 떠돌아 다니던
유가라는 사람이 드디어 도전하겠다고 나섰다. 어허, 나 없는 동안에 저 도가놈이 우리 마을 돈의 씨를 말렸구나. 내 저놈을 한번 보기 좋게 골탕 먹여 봐야지. 이렇게 작심하고는 돈 1,000냥을 빌렸다. 물론 전답과 집을 저당 잡혀 빌렸는데 그 돈은 없는 사람한테 적선도 하고 기생집에서 즐기며 다 쓰고 말았다. 그럭저럭 돈을 갚아야 할 기한이 다가왔다. 그때까지 안 갚으면 재산을 몽땅 날릴 판인데도 그는 천하태평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돈 빌린 유가가 죽었다고 집안 가족들이 머리를 풀고 곡을 하며 이웃에 부고장을 돌리는 사실을 알고는 돈놀이하는 도가는 기겁을 했다. 아이고, 이런. 잘못하면 내 평생에 처음 돈 떼이는 거 아니야? 허겁지겁 상가로 달려가니 과연 초상이 났다. 대충 문상을 하고 장사나 지내고 나면 저당 잡힌 문서로 해결을 하리라 벼르는데 출상하는 날이 왔다. 상여가 막 동네를 벗어나려는 순간 갑자기 상두꾼 하나가 넘어지면서 상여를 개울에 빠뜨리고 말았다. 상여는 상여대로, 관은 관대로 나뒹굴면서 관 뚜껑이 열리더니 죽은 사람이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난다. 모두들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 있는데 가족들이나 마을 사람보다 더 반기는 사람은 돈놀이하는 도가이다. 죽었다 살아났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장례치를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소문을 들은 관가의 벼슬아치들도 찾아왔다. 어느 정도 잔치 기운이 식어 진정될 기미가 보이자 이제나 저제나 기회를 엿보던 돈놀이 하던 도가가 다가앉는다. 그리곤 누가 들을까 조용히 귀에 대고 속삭인다. 아이고, 여보게. 자네가 일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빌려간 돈 있지 않은가? 그 돈을 갚을 기한이 오늘이네. 그러자 유가는 무릎을 탁 치며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알지. 내가 돈 1,000냥을 갚을 날이 오늘이라는 걸. 큰 소리로 외치듯 말하는 바람에 상대는 움칫 놀라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눈이 동그래지며 그를 쳐다본다. 내 자네한테 분명히 돈 1,000냥을 빌렸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라니? 오늘 못 갚겠단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네가 내게 빚을 대신 갚아야 한단 말일세. 이 대체 무슨 소린가? 자네가 내 돈을 빌렸지. 내가 자네 돈을 언제 빌렸는가? 점차 소리가 커지자 모인 사람들은 먹던 음식도 삼키지 않은 채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게. 내가 엊그제 죽어 저승 문 앞에까지 갔다 오지 않았겠나? 그건 나도 알지. 저승 문 앞에까지 갔다 왔다는 이야기에 모두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본다. 잔뜩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뒤에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꾸불꾸불한 저승길을 가다 보니 엄청나게 큰 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저승문이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몰려드는지 줄을 서야 했는데 맨 뒤에 섰다. 그런데 어찌 된 건지 저승은 이승과 정반대라서 이승에서 잘 살았던 사람은 저승에서 아주 못 사는 것이었다. 드디어 차례가 되어 염라대왕 앞에 섰는데 이리저리 명부를 뒤적이더니 저승사자를 향해
호통을 치기 시작한다. 내 이놈, 이런.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다 해도 그렇지. 사람을 바꿔 잡아오다니. 저 인간은 앞으로 20년은 더 살아야 할 사람인데 벌써 잡아오면 어쩌느냐. 하이, 이렇게 실수가 잦으면 염라국인들 제대로 되겠느냐. 에이 참, 어서 되돌려 보내라. 저승사자는 안절부절 못하더니 옆에 가만히 앉아있으란다. 아이, 내 다시 인간 세상에 나갈 때 모시고 갈 테니까 여기서 꼼짝 말고 있으시오. 그래 시킨 대로 앉아있으니 웬 거지 하나가 다가온다. 자세히 보니 이럴 수가. 아이고, 재작년에 돌아가신 자네 춘부장이야. 얼마나 반가운지 서로 껴안고 안부를 묻는데 정말 딱하더군. 아이, 이승에서 잘 살았다는 게 죄가 되어 거지가 되어 있는 거야. 아이, 그러면서 통사정을 하더군. 돈 가진 게 있으면 빌려주고 가라고. 아이, 날더러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나갈 테니 아들에게 꼭 받으라면서 사정을 하는데 어쩔 거야. 자네 춘부장을 그리 두고 그냥 돌아올 수는 없지 않은가. 자네에게 빚 갚으려고 가지고 있던 돈 1,000냥하고 초상 치는데 들어온 부조금을 합해서 3,000냥을 다 드리고 왔지. 그러니 자네가 원래 빌려준 원금에다 이자 제하고 1,800냥을 갚아줘야겠네. 그러면서 무슨 증서를 내놓는데 누런 종이에 수결까지 한 것이다. 도가는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힌다. 그렇다고 저승을 가보지 않았으니 갔다 온 사람 보고 우길 수도 없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전에 돈 빌린 증서를 내보이며 동의를 구하나 모두 그에게 감정이 있는 사람들이니 모두들 저승 갔다 오니가 맞다고 맞장구를 친다. 허허, 어찌하나. 이러하니 꼼짝없이 갚아줄 수밖에. 7번째 이야기. 그놈의 욕심 때문에. 어떤 구두쇠 영감이 있었다. 온갖 방법으로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전혀 쓸 줄은 모르는 돈만 많은 부자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구두쇠 영감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700냥이 든 돈자루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영감의 상심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평소에 자신의 입으로 들어갈 양식을 사는데도 벌벌 떠는 그가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700냥을 잃어버렸으니 알만하지 않은가. 하여튼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 듯 정신이 나가 있던 영감은 행여나 하는 마음에 불이 나게 방을 내걸었다. 잃어버린 돈자루를 찾아주는 사람에게는 100냥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주 선량하고 우직해 보이는 한 젊은이가 돈자루를 들고 영감을 찾아왔다. 그는 돈자루를 찾았다는 말에 맨발로 뛰어나가 젊은이가 메고 온 그 돈자루를 움켜잡았다. 바로 자기가 잃어버린 그 돈자루가 분명했다. 아이구려, 아이고, 찾았구먼. 아이, 내 돈이여, 내 돈. 영감은 너무나도 좋은 나머지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 그러나 마음 한편 그 젊은이에게 줘야 할 100냥이 아까워 견딜 수가 없었다. 뒷강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이다. 원래 타고난 구두쇠 기질이 발동했던 것이다. 그는 젊은이에게 약속한 100냥을 주지 않을 마음에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잔뜩 굳은 표정을 한 영감은 젊은이에게 다가가 이런다. 내 이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자루 속의 돈 중에 꼭 100냥이 부족하다. 그러니 니놈 말고 누가 자루에 손을 댔겠느냐? 필경 니놈이 틀림없다. 이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젊은이는 어이가 없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부자가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달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었다. 그는 사또를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또가 젊은이에게 먼저 물었다. 네가 돈자루를 주운 다음 돈을 꺼낸 일이 있는가? 아니올시다. 자루는 아예 풀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이었다. 예, 사또님. 다음은 영감 차례였다. 네가 잃어버렸던 돈자루에 얼마가 들어있었느냐? 모두 800냥이 들어있었습니다요. 틀림없으렸다. 아이고, 감히 네 앞이라고 소인이 거짓 증언을 하겠습니까? 사또는 곰곰 생각하더니 이윽고 엄숙한 얼굴로 송사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자, 본관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참말이다. 다만 영감이 잃어버린 돈자루에는 800냥이 들어있었고 이 자루에는 700냥만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감의 돈자루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또 영감은 틀림없는 자신의 돈자루라 주장하나 이와 같은 돈자루는 흔하디 흔한 것, 증거가 될 수 없도다. 이러하니 돈자루를 발견한 자네는 다시 가지고 가서 진짜 주인을 찾아주도록 하라. 결국 자신이 약속했던 100냥을 주지 않으려고 장꾀를 부리던 구두쇠 영감은 되찾았던 700냥을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렇다고 자신의 속셈을 털어놓았다가는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입도 뻥끔 못하고 사또 앞을 물러나왔다. 그리고 달리 임자가 있을 리 없는 돈자루는 착한 청년의 몫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여덟 번째 이야기. 장원급제는 아니되오. 대대로 뼈대 있는 집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판인지 과부들만 득식을 거린다. 선비 집안이어서 아들이 나서 과거를 봤다 하면 장원급제를 하는 것까진 좋았으나 그 다음 날 꼭 죽어버리고 말아 이제는 대가 끊기게 생겼다. 이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의 아버지 역시 장원급제를 한 다음 날 급사를 했었다. 온 집안 식구라고 해야 모친 조모, 증조모 등 여자들 뿐이지만 대를 잇기 위해 글공부를 한사코 못하게 했다. 일찌감치 농산일을 가르치는데 집안이 선비 집안이어서인가 틈만 나면 친구들로부터 글을 배우는데 하나를 배워 열을 깨우치니 친구들도 얼마 안 가서 더 가르칠 게 없었다. 그렇게 글을 배우다 들켜 증조모로부터 호된 꾸지람을 듣기도 했지만 글을 배우고 싶어 미칠 지경이었다. 대대로 학문을 한 집안의 피를 어찌할 수 없는 모양이었다. 결국 17살이 되자 그만 집을 나오고 말았고 글방에 찾아가 낮에는 일을 해주고 밤에는 공부를 했는데 워낙 영특해서 글방 선생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너의 영특함이 그 누구도 따를 사람이 없겠다.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니 어서 한양으로 가서 과거 시험을 보도록 해라. 아, 예, 스승님. 저는 그럴 처지가 아닙니다. 꼭 과거에 응시하려는 게 글을 배우는 목적도 아니니 너무 권하지 마십시오. 아이,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럼 너 같은 인재가 이런 총구석에서 썩을 것이란 말이냐? 아, 자세한 사정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는 과거에 응시할 형편이 못 되옵니다. 정중하게 거절하고 나오자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스승의 딸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온다. 스승의 딸은 빼어난 미인인데다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몸가짐 또한 나무랄 데 없는 교수였다. 도련님께 제가 감히 이런 말씀 송구합니다만 왜 과거를 안 보려 하시는지요? 아, 내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다오. 낭자에게 자세히 말할 수 없는 게 안타깝소. 둘은 서로 좋아하는 사이다. 총각은 처녀의 됨됨이에 마음이 끌렸고 처녀는 총각의 성실함에 마음이 끌려 혼약까지는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을 서로 염두에 두고 있었다. 처녀는 어떻게 하면 총각이 과거를 보게 할 수 있을까 며칠을 골똘히 생각했다. 어느 날 비장한 각오로 말했다.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하는 게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희망이 꺾였으니 저는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이, 그게 무슨 소리요? 그건 전부당만부당한 말이요. 다시는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시오. 난감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집안 내력을 얘기해줘봐야 믿으려 하지 않고 과거를 보지 않으려는 핑계로 생각할 것이고 그렇다고 과거에 급제하면 죽게 될 판이다. 총각의 마음의 동요를 읽은 처녀가 더욱 다그친다. 오늘 밤이 도련님을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라 생각하니 소녀 마음이 찢어지옵니다. 현세에서의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이니 저 세상에서나 꼭 맺어질 것을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돌아서는데 총각은 얼떨결에 붙잡는다. 아이, 내게 며칠만 생각할 여유를 주오. 이렇게 급하게 다그치니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결국 총각은 모든 걸 운명에 맡기고 한번 부딪혀 보자 하고 과거에 응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글빵 선생 가족들의 환송을 받으며 그는 길을 나섰다. 그리하여 결국 모두의 예측대로 단연 뛰어났던 그가 장원급제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4대를 이어서 장원급제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자정이 되자 바깥이 소란스럽다. 문구멍으로 바깥을 내다보니 이런 궤변이 있나. 기묘하게 생긴 사람 67이 저마다 손에는 칼과 창,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쳐들어올 기세다. 네 이놈 어서 나오거라. 오늘이 네 제삿날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건 사람이 아니라 요기들이다. 얼른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불을 환하게 밝힌 채 고함을 질렀다. 걔 누구 없소? 야 이놈아, 네 목소리는 우리가 삼켜 아무도 들리지 않는다. 어서 나오거라 요놈아. 니놈들이 무엇이며 왜 나를 해치려 하는지 이유나 알아야겠다.
뭐냐 이놈, 우리는 내 조상에 의해 목숨을 잃은 원기들이다. 그래서 네 하레비 애비를 다 잡아먹었더니라. 이제 네 차례니 각오해라. 이 잡기들아, 내 조상이 도대체 어쨌길래 아직도 원한이 안 풀렸단 말이냐? 네 조상 중에 형조 판서가 있었지. 우리 내시들이 비록 약간의 죄를 지었다 하나 그까진 일로 멸문지화의 형벌을 내렸으니 아니 억울하겠느냐. 네가 벼슬길에 나서면 또 그렇게 할 것이니 아예 죽여 없애야겠다. 알겠느냐? 아하, 원기가 된 내시들의 복수였다. 어떻게 버티었는지 모른다. 닭 우는 소리가 나자 원기들은 어디론가 흩어져 버린다. 등어리에는 식은땀이 나고 밤새도록 원기들에게 시달리고 보니 탈진 상태다. 어쨌거나 서둘러 한양을 빠져나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아침 일찍부터 길을 떠났다. 그러나 밤만 되면 어김없이 원기들이 나타나 설치는 바람에 며칠째 잠을 못 자 죽을 지경이다. 이러다간 안 되겠다. 밤이 되자 칼을 차고 방을 나와 마당에서 기다렸다. 이윽고 자정이 되자 원기들이 낄낄거리며 빙 둘러선다. 그런데 갑자기 슉슉 하는 소리를 내며 어디에서 왔는지 수십, 수백, 아니 수천 마리의 개구리가 원기들에게 달려드는데 원기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얼굴과 온몸에 달라붙어 원기들이 개구리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 그 틈에 칼을 휘두르니 원기들은 맥없이 쓰러지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 원기가 물러가자 개구리들도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로서는 도저히 영문을 모르겠다. 그 많은 개구리가 어디서 나타났을까? 곰곰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친다. 사연은 그렇다. 과거를 보러 올라가다 이 마을의 들판에서 있었던 일이다. 어느 한 곳을 보니 올챙이가 웅덩이에 새까맣게 모여 있었다. 물이 말라 모두 죽게 된 게 불쌍해서 조심조심 떠내어 냇가에다 모두 살려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올챙이들이 개구리가 된 것이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올챙이들의 생명을 구해주어 몇 대의 한을 풀었고 금이 환영한 그는 글방 선생의 딸과 혼인하여 오래도록 잘 살았다. 사람의 복수심은 원기가 되어 나타나고 짐승은 살아서 은혜를 갚는군요. 마지막 9번째, 백냥으로 살린 목숨. 어떤 나무장수가 뗄나무를 지게에 지고 여기저기 팔러 다녔다. 한 해 동안 나무를 외상으로 팔고 섣달 금은께에 받으러 다니는데 돈이 잘 거쳐서 한 해 동안 일해서 번 돈 100냥을 다 받았다. 돈 100냥을 전대에 차고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가에서 세 사람이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다. 늙은 할머니, 젊은 아주머니, 그리고 연함은 살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이렇게 셋이서 다투고 있었다. 무슨 연유인가 들어보니 글쎄 서로 강물에 빠져 죽겠다고 다투는 것이었다. 얘야,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느냐. 험한 꼴 보고 사느니 강물에 빠져 죽을란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 팔자가 사나워서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제가 먼저 빠져 죽겠어요. 할머니, 어머니, 다 그만두세요. 정작 죽을 목숨은 제 목숨인데 두 분이 왜 이러세요? 나무장수가 들어보니 하도 기가 막혀서 물어보았다. 대체 무슨 일로들 이러시오? 대기 알 바 아니요. 가던 길이나 가시오. 아니, 멀쩡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겠다는 걸 어찌 그냥 두고 가겠소? 어디 말이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자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사연을 얘기한다. 내가 복이 없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며느리하고 손주 녀석 데리고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가는 처지라오. 지난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똑 떨어졌는데 굶어 죽지 않으려고 부잣집에 돈 20냥을 구워 쓰지 않았겠소. 근데 그게 이자가 붙어 100냥이 되었는데 갚을 길이 없어 빚 대신 어린 손주가 잡혀가 죽게 되었다오. 저 어린 것이 죽는 꼴을 보고 내 어찌 산단 말이오. 아니 그래. 돈 100냥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여기 100냥이 있으니 가지고 가서 빚을 갚으시오. 이걸 몽땅 우리 주고 나면 댁은 뭘 먹고 살려고 그러시오. 사람이 죽게 됐는데 돈이 대수요. 어서 가지고 가시오. 이래서 한 해 나무 팔아 번 돈을 모두 줘버리고 빈손으로 털레털레 돌아왔다. 집에 가니 아내가 나뭇값 다 받아왔느냐고 물었다. 오다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다 주고 왔노라 하니까 아이고 잘했소. 세상에 돈 100냥으로 죽을 목숨 셋을 살렸으니 그런 잘한 일이 어디 있어. 잘하셨소. 하면서 아내도 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한 해 동안 먹고 살 돈을 다 줘버렸으니 당장 끼니 때울 일이 막막하다. 아무리 애써 나무를 팔아봐야 돈은 이듬해 섣달이나 되어야 생길 판이니 말이다. 나무장수가 국리 끝에 우리 이러지 말고 어디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화전이나 파먹고 삽시다. 역시나 아내도 그러자 하고 강원도 금강산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어 근근히 먹고 살았다. 산밭에 감자도 갈고 옥수수도 갈고 그럭저럭 살다 보니 몇 해가 후딱 지났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 눈이 많이 와서 하늘도 땅도 온통 하얀데 그 눈밭에서 웬 늙은이가 자꾸만 뒹굴고 있었다. 그 눈밭에서 웬 늙은이가 자꾸만 뒹굴고 있었다. 일어났다가는 자빠져서 뒹굴고 또 일어났다가는 자빠져서 뒹굴고 계속한다. 춥고 기운이 빠져서 그런 것 같아 나무장수가 얼른 달려가서 할아버지를 업고 왔다. 집으로 업고 와 따뜻한 방에 누이고 죽을 쑤어 먹이고 하니까 기운을 차렸다. 눈이 다 녹을 때까지 여기서 지내십사 하고 함께 살았다. 여름 내 가을에 농사 지어 놓은 감자야 옥수수야 많이 있으니까 그걸 삶아 먹고 같이 살았다. 그러다 봄이 되어 눈이 다 녹으니 할아버지가 이제 우리 집으로 갈라네. 그런데 내가 이 집에서 오랫동안 신세를 졌으니 임자도 우리 집 구경하러 가세. 하고 자꾸 권하기에
그러마 하고 따라 나섰다. 자, 임자는 그저 똑 내 발 디딘 곳만 따라 디디고 오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할아버지가 디딘 발자국을 따라 디디고 가니까 글쎄 잠깐 동안 백리를 가는 것이었다. 그저 밥 한 끼 먹을 참에 몇백 리를 후딱 가는 거였다. 그렇게 몇백 리 가다 보니 조그마한 동네에 커다란 기와집이 몇 채 있었다. 저기 큰 기와집으로 먼저 가 있게나. 나는 볼일 좀 보고 갈 터이니. 그렇게 말하고 사라진 할아버지는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 하는 수 없이 그 기와집으로 들어갔다. 길 가다 들르신 손님이신가 본데 어서 들어오시지요. 하며 반갑게 맞아주며 밥까지 한 상 차려준다. 감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나무장수가 돈 100냥으로 사람 목숨 셋을 살린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젊은이가 깜짝 놀라더니 아이고, 목숨을 살려주신 은인을 이제야 만났습니다. 하고서 저를 넙죽하였다.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할머니와 아주머니가 달려오는데 가만히 보니 몇 해 전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다. 우리더러 은혜를 갚으라고 산신령님이 이리로 보내셨군요. 우리는 그 뒤로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모실 터이니 아예 우리 집으로 이사를 오시지요. 그래서 그 집으로 이사 와서 잘 살았다 한다. 오래오래 살아서 그저께까지 살았다 나. 옛날 이야기에서나 볼 수 있는 얘기지만 참 가슴 따뜻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남은 시간도 편안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레니였습니다.